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야가 극강의 대치를 이어갔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모조리 집어삼켰던 검수완박 법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서 또다시 사표를 냈는데요. 금요경제토론에서 전말을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검수완박 법안 여야가 그렇게 갈등을 벌이다 갑자기 지금 타협하고 중재안을 수용하고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수용한다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중재안? 일단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6대 범죄인데 6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를 제외한 네. 예를 들어서 공직자 범죄, 뭐 또 선거, 그다음에 뭐 대형 재난이나 네. 또 그 방위 사업 방위 사업 관련된 범죄. 요건 이제 삭제해서 4가지는 삭제하고. 네, 그건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수사권을 넘기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네. 기존의 그 일반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네. 넘어가는 4개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네. 그 향후 6개월 이내에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네. 나머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까지도 네. 다 새로운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전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 모두의 뭔가 약간의 체면을 세워준 겁니까? 여야 모두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 양측에 다 조금씩 의견을 받아준 겁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의 하나의 예술인데요. 그러니까 예. 양쪽 다 불만이지만 또 이번에 양쪽 다 서로 이걸 거부했으면 여야 모두 예. 아주 불편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강공을 계속 유지하기가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금 국민적 여론도 안 좋았고요. 네. 또 한편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 당하면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또 하나도 못 얻었다 소리 나올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를 예.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6대 0 게임을 시도하다가 예. 지금 결과적으로 4대 2로 됐는데 누구 표현대로 검수 반박이죠. 뭐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반만 박탈했는데. 박탈한 거.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선거에서 진 정당이라면 상식적으로는 네. 국민한테 좀 몸을 낮추고 예. 반성하고 좀 이렇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인수위 동안에 이 선거에서 진 정당이 자신들의 어떤 뭐 저 보호막을 치려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치 권력 싸움에 몰입했다는 게 아주 모양이 안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이제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중재안은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직접 수사하는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부정부패와 경제 2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나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일종의 이제 묘수인데요. 예. 그 양쪽 다 흔쾌히 만족할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받지 않으면 예. 받는 쪽에 손을 의장께서 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예.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아마 양당 원내대표를 접촉하면서 몇 차례 조율을 거쳐서 나온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의총에서 양당 모두 추인을 거쳐가지고 예. 중재안을 수용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거를 반대만 하는 것으로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 설사 민주당이 이걸 강행해서 네. 그 뒤에 정치적 후폭풍이 일더라도 그 후폭풍은 후폭풍대로 민주당이 감당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집권을 하게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형사사법체계가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그에 따른 또 정치적 부담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중재안이었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1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당시에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사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법안을 냈었어요. 그 법안에도 보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이 크게 받지 못할 그런 안은 아니고 인수위에서 곧바로 그 수용한다는 입장,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사전에 당선인과의 의견 조율도 거쳤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인수위가 지금 이 중재한 여야가 수용한다고 하니까 존중한다. 네. 결국은 인수위도 동의한다는 셈인데 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인수위에서 갑자기 우린 이거 못 받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뭐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박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 합의문 중에 그 새로 신설된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이관한다 그랬잖아요. 전 요게 두고두고 조금 애매한 그 복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대수사처. 예, 그러니까 이 넘길 때 그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때 넘긴다고 그래서 막 차후에 이거 가지고 또 여야 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좀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합의문에 보면은 검찰이 이후라도 그 기소만 하는 게 뿐이 아니라 보완 수사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살려두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챙길 수 있는 실리는 좀 챙겼다. 저는 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검찰 수사 조직이 완전히 없애는 게 검찰 수사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게 민주당의 기조는 아니었는데 지금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은 검찰의 수사 조직이 남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를 직접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보안 수사를 직접 할 때 단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 사건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단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성과 단순성. 이를테면 이 추가 혐의를 검찰이 제기해가지고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김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이내에 중수청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조직을 설립한다. 그 최장 1년 6개월 정도의 지금 시간을 유예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더라도 수사력이 충분히 중수청에 생기느냐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수사 조직을 만드는 거는 법률로서의 구성 요건이 있고 조직으로서의 구성력이 있고 실질적 수사력으로서의 구성 요건이 있는데 실질적 수사력으로서의 구성 요건은 그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의장 중재안은 1년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향후에 그 보안 입법을 할 때 사개특위에서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할 때 또 다른 어떤 쟁점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새로 생기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는 거죠, 가칭. 그렇죠. 뭐 한국형 FBI라고 그러는데 한국형 FBI. 네, KBI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그게 그러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것도 쟁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냈던 기존의 중수청 법안은 법무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산하에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구가 생기고 각 지방청까지 다 둔다면 이건 또 다른 검찰청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산하는 안 된다. 이 론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청하고 똑같은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물론 여기는 이제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행사하게 되시면 그래서 어디 산하로 할 거냐? 그거를 뭐 행안부 산하로 할 거냐? 아니면 법무부 산하로 할 거냐? 이것도 향후에 남겨진 쟁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다 두든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무슨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처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현 집권 세력에 새 집권 세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마 그 점을 민주당도 상당히 의식한 거로 좀 보입니다. 이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다고 딱 그러니까 바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또다시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입장은 왜 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인데 그게
4대 2로 그래도 2개만 남기면 4개 뺏기니까 예. 뭐 본인의 이제 그동안의 한 언행과 비추어 볼 때는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예. 또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김호수 총장이 이렇게 사표를 냈다면 어떻게 김호수 총장만 그러겠습니까? 이 검찰 간부들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 존중할 수 없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댓글 보니까 김관정 수원 고검장도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이제 고위직부터 평검사들까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돼서 예. 입법자의 의지가 일치됐고 그리고 당선인 쪽도 어쨌든 수용한다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일종의 집단 행동 예. 같은 걸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네. 어쨌든 이 사안을 검찰 논리대로라면 막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표는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비슷하게 아마 고위 검찰 중에서도 이 사표를 던지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속보로는 고검장들, 주요 고검장들이 속속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니까 네. 우리도 함께 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자 2개 정도 건져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직적 그렇죠. 반발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과 같은 이런 격변을 겪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후배가 됐고 네. 하니까 이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일종의 프리핸드를 준다 뭐 네.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이 이런 거에 흔들려 가지고 임기를 중간에 관두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관례는 아니죠. 네.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님 네. 이 법안 처리 일정 이 현 정부에서 법안 처리되고 국무회의 공포까지 다 끝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네.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 거기서 통과시키고 나서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바로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되니까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이전에 예.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면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은 뭐 아무런 그 일정상의 무리가 없고요. 예. 또 당선인 쪽에서도 어쨌든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현 정부에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제 이 의사 표시를 한 거여서 아마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공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진행 과정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좀 꼼수 처리하려다 그 민형배 의원 네.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만 참 속된 말로 스타일 구겼네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 민주당의 사람끼리 그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희생한 사람이고요. 예.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오버한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그 입법 취지 자체가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는 취지를 이런 식으로 편법 꼼수로 그 우회하려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번에 그 민 의원은 좀 반성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라도 지금 이 다른 입법 과정에서라도 좀 이게 선진화법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주장해서 이렇게 많이 반영된 내용 아닙니까? 그걸 스스로 자기네들이 입법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건 또 하나의 내노란불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는 좀 국회가 나름대로의 관례와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형배 의원은 이제 그런 꼼수를 부리게 됐고 양향자 의원은 그를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이 어떤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을 산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이 그 민주라는 네. 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걸 굉장히 중시해온 정당인데 자기 가치마저도 자기가 중시해왔던 가치마저도 내던지는 듯한 모습에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표면화된 것과는 다르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처지에서 내부 이견을 드러내는 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눌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서 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표출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해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이거를 4월 내에 저렇게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밀어붙였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네. 지금 뭐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자기 성찰 없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법안 처리 강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검수완박 하면서 저희 언론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도하지만 이게 국민 생활에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은 그렇죠. 헷갈려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뭐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합의를 하고 더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희 토론 주제도 이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지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저희 토론 주제입니다.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네. 지금 인수위가 이제 조만간 확정을 할 예정인데요. 네. 소상공인 지원을 코로나 손실 보상을 얼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네. 좀 윤곽이 거의 드러났죠 지금. 지금 언론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 어제 예. 그 인수위 부대변인이 뭐 어느 정도 윤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리는 잡혔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이제 600만 원 주느냐 1000만 원 주느냐 이제 재정 지출만 했는데 방역 지원금을 어떻게 그렇죠. 주냐. 그 손실 보상금을 방역 지원금. 그런데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이 그 코로나 예. 대책 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라 그래가지고 재정 수단은 뭐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논란이 있고요. 네. 거기다 세금을 깎아주고 유예해 준다는 거 들어갔고요. 세금요. 그다음에 금융. 금융. 그래서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부담 경감이라든지 부채 탕감이라든지 금융 지원까지 예, 다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예. 재정, 조세, 금융인데 예.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틀어서 패키지라고 그래서 네.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이면에는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물가가 불안한데 35조, 50조 풀면 네. 이게 기름 붓는 거고 기름에 불 났는데 기름 붓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확장 재정은 좀 조절하되 손실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세금 감면이나 금융 대책으로 보완을 한 좀 어떻게 보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방역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까지로 지금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1000만 원 1000만 공약을 원 했었습니다. 하려고 대선 했다가. 당시에. 근데 현 정부에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400만 원, 320만 그 소상공인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400만 원을 제하고 예. 나머지 이제 그 600만 원을 더해서 최대 최대 1000만 원을 맞추겠다. 근데 이것도 아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최대로. 예, 네. 좀 사정을 감안해서 약간 차등 지원을 차등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6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19조 2천억 원 정도 그것만 재정이 소요되거든요. 이것만 최대 600만 원을 준다고 네, 할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을 더하면 총 지금 지원 규모가 한 35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 정부에서 그 추경을 통해서 지원했던 게 16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그 16조 원에다가 35조 원 하면 애초에 공약했던 50조에 얼추 맞기 50조 때문에 원치 된다. 지금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50조를 붓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 50조가 미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그 50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큰 숙제여서 그렇죠. 35조도 큰 숙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이고 또 하나 이제 그 손실 보상 보정률, 손실 보상이 네. 예를 들어 100원일 때 그동안은 이제 90원까지만 해 줬잖아요. 이제 이거를 100%를 그렇죠.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찮을까요? 100%? 이것도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불만을 반영한 거죠.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70% 준다, 90% 준다 그랬을 때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어요. 아니 손해 본 금액이 여기 있는데 왜 네. 깎냐? 다 주는 게 맞지. 그래서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바람에 예산은 지금 눈덩이처럼 이게 이제 소요가 불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인수위 참에서 뭐 부모급여 뭐 1,200만 원씩 또 부모급여. 12살 아래 돌 안 지난 네. 애기 키우는 사람들 네.
주겠다고 그러죠. 또 기초연금 또 10만 원 더 올렸죠.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네. 지금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와중에 또 그 추경호라는 사람이 지금 부총리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야당 의원일 때 20대 의원 지금 다시 또 21대 다시 예.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뭐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해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해 놨으니까 채무 비율을 예, 본인이 낮추자. 또 입장 바꾸기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손실보상률을 100%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손실보상률의 또 하한선이 50만 원이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뭐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도 좀 넓히고. 그러니까 하한선이 50만 원이었던 거는 사실 실제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에 비하면 예. 너무 그동안에 박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인상은 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정률도 아니 손해본 액수가 있는데 그 손해본 액수보다 무조건 10% 깎아주겠다라는 거여서 그것도 아마 이제 현실화하는 게 예. 이게 이제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새 정부가 수용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네. 다음 주에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동안에 이제 공약하고 또 인수위가 논의해왔던 방향을 보면 네. 적어도 한 30조 이상은 되지 않겠나 30조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게 아마 지출구조 조정을 일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요구했는데. 네, 30조 전체를 지출구 조정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중에 일부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가 세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게다가 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예. 지금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되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출 구조 조정, 예산 쓰는 걸 좀 아껴서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당선자의 공약이나 약속은 조금은 현실을 조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말씀이었겠네요. 뭐 선거 과정엔 여든 야든 항상 지출 구조 조정에서 돈 마련한다는 거는 이제 단골 메뉴인데요. 예. 이게 지출을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총액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A에다 쓸 거를 B에다 쓰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확장 재정적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 35조의 손실보상금을 풀더라도 자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상공인도 규모에 따라 좀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이 확장 재정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물가 상승 압력에 네. 불난데 기름 붓는 꼴이 예. 되지 않도록 네. 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사실 지금. 근데 이번에 또 방역 다 풀었잖아요. 풀게 됐죠. 풀어가지고 이제 소위 묶였던 소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것이 소비가 됐든지 외식이 됐든지 여행이 됐든지 그 자체가 상당히 인플레이션하고 유발 요인이거든요. 거기다 재정까지 풀고 예. 그 와중에 또 한국은행은 금리 막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이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신임하는 총재하고 함께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말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쨌든 통화 재정, 세제 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주 한은 총재 청문회 할 때 한은 총재도 그동안의 팬데믹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정의 일정한 역할은 필요했다고 보나 그게 이제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에서 관리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감안해서 금리 조정을 하되 너무 한꺼번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그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증세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재정 지출이 늘어났고 또 그 지금 물가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게 국채 발행하고 지출 구조 조정해 가지고만 늘어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 적정 수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새 정부는 또 감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세 감세 같은 경우에. 네. 그럼 이게 다 불일치하거든요. 정책 수단들이 서로 모순되고.
그래서 물론 증세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예. 국민적 합의하에 어떤 세목을 어느 정도 올릴 건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한데 또 증세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세율을 올리는 증세도 있지만 예. 또 뭐 실질 그 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증세도 있고 공제 감면을 줄이는 방식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재정 수단들이 저는 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마련 추경을 쓰려면 빚만 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있다는 박원석 의원님 주장이신데. 근데 지금 증세는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부자 증세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엄청 늘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부세 뭐 재산세 반발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서민 생활이 위축돼 있을 때 예. 증세는 오히려 더 경기 위축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 5년 동안 마구 올려놓은 그 소위 고소득 부자 증세를 더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좀 자극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저절로 세수는 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세금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업 친화적으로 조정을 해야 고용도 늘면서 아울러서 법인들이 기업들이 더 많은 그 소득을 창출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이고 네. 지금 한국 경제 현황을 볼 때는 증세보다는 오히려 감세나 기업 활동 개선을 통해서 세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 이게 혹시 뭐 경기가 과열이 된 인플레라면은 증세가 답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침체하에서 증세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이제 새 정부에서는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세금을 조금 깎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어떤 예, 뭐 방향이 부동산 잡힌 것 관련 같지는 세제도 않는데. 검토하고 있고 예. 법인세도 뭐 공론화는 안 됐지만 네. 어쨌든 그런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은 세금을 올려서라기보다도 폭발적으로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늘어난 거여서 그걸 가지고 뭐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죠. 예를 들어서 뭐 작년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이 보유세를 묻겠다 뭐 등등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뭘 올리기만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부동산 관련 그 세부담을 낮추는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과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그 토론을 글쎄요. 했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법인세 인하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지금 법인세 이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 4단계로 돼 있는 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를 좀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계를 좀 줄이고 단계를. 단일세율로 이를테면 아주 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일세율로 좀 조정하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법인세를 좀 조정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소비가 많이 늘고 또 어쨌든 국내 경기가 진작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코로나 2년 동안과는 좀 다르게 좀 경기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뭐 세수도 좀 늘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 우리 사회가 또 이제 고령화라는 하나의 긴 그 터널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비한 이 조세 구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대책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가 보내준 댓글은 통화와 재정의 묘미를 잘 살려야 할 시기다.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묘미라는 게 지금 인플레 한편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고 어렵잖아요. 어렵죠. 폴리시 믹스 정책의 조합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통화량은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요. 장기적으로 재정 조세 정책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의 소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물가 불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상승에서 기인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통화량을 억제해서 금리를 올려서 잡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원가 상승에 의한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재정 정책이 야.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네. 적절히 재정 정책 수단이 더 중요한 때다. 네. 저는 금리 인상은 그 이창용 신임 총재 말 맞다나 지금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이 이렇게 급한
최우선이 아니에요. 미국에 비해 미국은 8%가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좀 적절히 완만하게 하더라도 재정 정책으로 국민들의 투자와 예. 소비 활동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환점을 맞은 검수완박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